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범의 풍수이야기의 김상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세론 이론 중에 장풍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좀 더 장풍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도풍수, 마을풍수, 사찰풍수, 궁궐풍수, 서원풍수, 전통가옥 풍수들을 풀 때에는 세 가지 이론이 있다 했습니다. 형세론과 형국론, 자향론. 그래서 형세론과 형국론에서 터를 정하고 자향론에서 그 터가 정해지면 어디로 방향을 정할 것인가 하는 이론이 이 자향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형세론 안에는 간용법, 장풍법, 득수법, 정열법이 있는데, 그럼 우리 집 터에서 뒷산에서 들어오는 단 한 줄기가 어떻게 우리 집으로 산기운이 전해지고 있는가를 자세하게 면밀하게 찾아보는 것이 간용법이라 했고, 그 다음 주변에 어떠한 산들이 이렇게 잘 감싸고 있는가를 따지는 것을 장풍법, 그 다음 그 계곡 사이로 물이 흘러나가는 것을 관찰하는 법을 득수법, 물줄기에 의해서 산줄기가 오다가 여기에 막히게 됐다. 그럼 이 안에서 좋은 혈터가 정확히 어느 지점인가를 따지는 것이 정열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장풍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게 되겠는데, 그러면 장풍법에는 크게 뒷산, 앞산, 그 다음 좌측산, 우측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사신사가 있다 했습니다. 뒤에 후현무산, 어떤 모양이어야 된다? 거북이가 수구린 듯이 산줄기를 부드럽게 내려줘라는 그런 산 모양이면 좋다 했고, 전주작은 앞산이 새가 날개를 펼치고 혈토로 날아들어오듯이 좋은 모양을 가지면 좋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산의 관계에서 좋은 혈자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좌측룡 우백호는 이 모양을 단정하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면, 후현무와 그 다음 전주작은 직접적으로 혈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후현무와 전주작을 어떻게 관찰하느냐? 그것을 결혈조건이라고 합니다. 요 주변은 어떻게 그러면은 잘 품어주느냐 하는 문제니까, 좌측룡 우백호는 그 섹타를, 그 분야를 어떻게 잘 품어주고 있느냐, 이루어주느냐, 성국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전주작 후현무에 대해서 알아보면, 후현무산이 전주작 산보다는 등치가 좀 더 커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방에서 예를 들어 보면, 사랑방에 앉아서 주인이 손님을 맞을 때 이 앞산이 더 크다면, 더 권세가 있고 더 힘이 있고 더 파워가 있는 사람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채 자기 자리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주작이 후현무보단 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뒷산을 주인이 있는 산, 앞산은 객산, 손님이 들어오는 산이란 얘기예요. 음량으로 따졌을 때, 이쪽이 자기가 밀리지 않고 전주작을 손님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여기가 좋은 기운을 받으려면 후현무 뒷산이 더 크고 더 웅장하고 파워 있게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좌청룡과 우백호 이야기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청룡은 어느 게 좌고 어느 게 우고 하는 말인데,
집 안에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왼쪽 팔에 해당하는 곳이 좌청룡이고 주인 입장에서 우측 팔에 해당하는 곳이 우백호가 됩니다. 관찰자 입장에서 이러고 바라보면 좌우가 이쪽이 좌측이 되고 이쪽이 우측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 터입니까? 자기 터잖아요. 주인 입장에서 따졌을 때 이쪽을 바라본다면 좌측에가 좌청룡산, 우측이 우백호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 좌청룡 우백호는 바깥에 거센기운이 막 돌고 있는데 그 거센기운이 우리 터 안으로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와야 된다? 산 하나를 넘어서 부드럽게 들어와서 이 터에 부드럽고 단정한 기운을 머금게 해줘라 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게 좌청룡 우백호산이 됩니다. 그래서 좌청룡 우백호산은 품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좌청룡 우백호산이 나오면 품어주는데 여기가 빈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이거는 품어주는데 그렇게 이쁜 모양새는 아닙니다. 그 다음 어느 산이 주변 산이 이렇게 돼 있으면 더욱더 품어주지 못하는 산이 돼버립니다. 이쪽이 오히려 품어주는 산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제일 바람직한 좌청룡 우백호 모양새는 이러고 품어줄 때 바람직한 안쪽으로 품어줄 때 좌청룡 우백호산은 바람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좌청룡산과 우백호산의 높이라든가 규모라든가 크기가 서로 비슷해야 됩니다. 그것이 한쪽은 너무 크고 한쪽은 또 너무 작으면 그것에 따른 또 피해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란스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후연무에서는 어떤 바란스여야 된다 그랬습니까? 여기서는 뒷산이 더 크고 웅장해야 되고 앞산은 좀 작아야 된다 했는데 여기에서는 두 곳이 다 서로 비슷한 모양새면 가장 좋겠습니다. 행여 조금 차이가 나면 상관없지만 많이 차이 나는 것은 풍수적으로 하자가 있다 하겠습니다. 우백호산은 요만하고 좌청룡산이 이만하다. 이건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조금 요 정도 조금 차이 나는 거는 그래도 바람직한 편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좌청룡 우백호를 이야기하게 될 때 한 번씩 우리가 음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좌청룡산은 양의 기운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우측은 음의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좌라고 하는 것의 양이다. 양은 곧 무엇을 의미한다? 남자를 의미하고 그 다음 우측은 음의 기운이므로 이쪽은 여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좌청룡산이 빼어나고 멋지면 남자의 자손이 좀 더 좋은 일이 생긴다 하고 우백호의 산이 좋으면 여자의 기운이 좋아서 더 여자 쪽에서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재관을 따지게 되면 벼슬과 재물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쪽은 귀를 의미하게 되고 그 다음 우측은 재물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좌청룡산이 좋으면 귀한 자손이 잘 나오고 그 다음 우백호산이 이쪽 산이 좋으면 재물이 번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양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은 태조 이성계가 이제 맨 처음 시도를 해서 그 자리를 잡고 태종 이방원이가 정착을 시켰었는데 경복궁 뒤에 있는 이제 백악 이것이 342m 그 다음 여기서 한 줄기가 붙은 것이 이쪽이 인왕산은 338m
8m. 여긴 백악이죠. 그 다음 여기서 남대문을 지나서 남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남산은 265m. 그 다음 이쪽에서 떨어지는 낙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낙산은 125m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뭐가 흘러나간다? 청계천이 이러고 빠져나가게 되는데, 백악과 남산, 아까 차이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백악이 좀 더 크고 웅장하고 전주작이 좀 더 작으면 좋다 했듯이 342m, 265m. 등치도 뒷산이 더 우람하고 좋습니다. 그 다음 인왕산이랑 낙산의 비율을 봤었을 때, 인왕산 같은 경우에는 바위도 크게 툭툭 튀어 있고 높이는 338m에 낙산은 125m. 여기는 높으니까 집들이 못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는 낙산이 125m 밖에 안 되니까 집들이 여기에 그냥 산 능성이까지 다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잠시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의 서쪽 편에 있는 여기 돌이 보이는 산이 인왕산에 속합니다. 아주 웅장하고 힘차게 보이는 산입니다. 이게 우백호산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동쪽에 있는 자청룡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산 위에서 아래쪽으로 찍은 것인데, 이 부분은 이게 성벽이고 바로 그냥 밑에까지 다 아파트니 빌라니 하는 것들이 낙산 위에까지 그대로 정상까지 다 덮여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청룡산이 약하면 어떻게 된다? 아까 좌측은 남자요. 그 다음에 또 그것은 귀함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남자가 약한 기운이 되는 것입니다. 태조 이성계의 가족들을 보면, 그 왕족들을 보면, 그럼 과연 자청룡산이 허약함으로 해서 어떤 일들이 나타났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조 이성계에는 아들이 8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진안대군, 두 번째가 영안대군,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정안대군. 여기서 영안대군이 2대 정종이 되고, 그 다음 다섯 번째 아들이 태종이 정안대군인데, 태조 진안대군 맏아들 이어받았습니까? 못 이어받았습니까? 못 이어받았죠. 그래서 영안대군으로 갔다가 영안대군이 다시 3대 태종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맏아들이 못 물려받은 거죠. 그 다음 태종에게는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대군만. 그러면 첫 번째가 양명대군, 두 번째가 효령대군, 세 번째가 충령대군, 네 번째가 성령대군. 이랬을 때 충령대군이 세종이 됩니다. 또 역시 맏아들이 못 물려받게 됩니다. 여기서 아들들을 보면 태조가 8남 5녀, 그 다음 태종 같은 경우에는 12남 17녀, 충령대군 같은 경우는 우리 세종장 어르신께서 정말 자식들 많이 넣으셨습니다. 18남 4녀를 낳았습니다. 그럼 역시 여기서도 양녕대군이 맏아들이 승계를 못했죠. 충령대군이 이제 맞습니다. 자, 그러면 충령대군 세종대왕에게는 또 아들이 또 쭉 있었는데, 그 중에 맏아들 문종이 올라가자마자 빨리 죽고, 단종이 또 맏아들이 바로 올라가자마자 죽게 됩니다. 둘째 아들인 세조 수양대군이 그것을 또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왕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빨리 죽고 세조가 와서, 세조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왕세자까지 올라갔다가 요절한 의경세자가 있었고, 근데 요절을 해버리죠. 그래서 둘째 아들인 예종이 왕이 올라가는데, 예종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인성대군, 하나는 제한대군. 근데 둘 다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
월산대군도 맏아들이라서 안 되고, 그 다음 자산대군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또 왕이 올라가던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9대 성종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백악살기와 뒤에 화강암이 튀어 있어서 휴현무가 좀 살기가 있는데 거기에 자청룡상까지 약해서 남자의 기운이 약하다 해서 자꾸 맏아들이 승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9대 성종 때 창덕궁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수적으로 이렇게 왕의 계보를 한번 비유를 들어서 설명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서울에 있는 동대문입니다. 낙산의 허약한 기운을 어떻게 하면 풍수 인테리어를 시켜서 업시킬 수 있을까 해서 만든 것인데, 이 동대문 앞에 이 옹성이 보입니다. 이것은 곧 뭐와 같다? 낙산이 좀 더 용다와라 해서 여의주 모양의 성을 쌓아서 낙산의 기운, 자청룡의 기운을 보강하려고 했던 것이고, 다음 사진을 보면 동대문 현판이 흥인지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날 흥자인데, 흥자, 자청룡이 일어나라. 그 다음에 갈지자, 여기서 갈지자는 꿈틀꿈틀거린다 해서 산용이 꿈틀꿈틀거리면 더욱더 좋겠다라는 의미로서 쓰고 있는 것이며, 그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낙산 한 줄기에 청룡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얘가 청룡사인데 절을 지어서라도 자청룡 기운을 좀 더 북돋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옛날의 한양과 그 다음 지금의 서울을 사신사로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한양 때는 백악, 남산, 인왕산, 낙산이 사신사였다면 요즘 서울특별시 25개 구가 경계선을 경기도와 갖고 있는 구역을 보면 북한산이 현무가 되고, 그 다음 관악산이 주작이 되고, 자청룡이 용마봉이 되고, 서쪽에 우백호가 덕양산이 돼서 북한산, 덕양산, 관악산, 용마봉이 선을 이어보면 지금의 사신사 범위와 똑같다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장풍법 안에서 사신사라고 했던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고, 조신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안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신사는 사신사 이외에 후현무, 전주작, 자청룡, 우백호 그 외에 모든 보이는, 눈에 보이는 산들을 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침에 신하가 혈자리의 주인을 또는 임금을 향해서 조아리는 듯 수그리고 잘 보호해 주라고 하는 명칭에서 조신사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산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조신사는 멀리 1000m 높은 산이라 하더라도 작게 보이면 작은 영향을 우리 터에 미친다라는 내용입니다. 주변에 200m 밖에 안 되지만 그것이 가까이 있다면, 낮더라도 빨리 거리상 가까이 있다면 빨리 미치고, 그 다음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것은 작게 보이고 이것은 크게 보인다면 큰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멀리 있는 산들이 비록 높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길흉을 논할 때도 늦게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일어난다. 그 다음 크기가 앞에 거는 작다 하더라도 가까이 있고 크게 보이므로 우리 집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조신사와 사신사의 차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신사 이외에 우리가 안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 안산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한자로는 책상 한자가 됩니다. 책상에서 안산. 그래서 자청룡, 우백호, 후현무 앞에, 이제 얘가 후현무 전주작입니다. 전주작 앞에
요쪽에 자그마한 동산 같은 산 하나 있는 거를 안산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가 주인이 있고 여기가 손님이 있으면 사랑채로 손님이 들어올 때 주인은 앞에 꼭 무엇을 놓고 손님을 맞이합니까? 자그마한 책상을 놓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요 책상을 놓는다는 건 요즘에는 어느 집이나 다 책상이 있지만 옛날에는 누구에게만 있었다? 선비나 양반에게, 귀한 사람들에게 항상 사랑채가 있었고 책상이 있었단 말입니다. 일반 평민들이나 노비들 같은 사람들에게는 책상이 아니었죠. 밥상뿐이 없었죠. 그러므로 이 책상 같은 산이 앞에 하나 있으면 그것은 곧 바로 지체 높은 귀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터 앞에 자그마한 안산이 있으면 이 터가 더욱더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쳤으며, 그 다음 이 안산이 있다 보면 앞에 물줄기는 한 번이라도 더 꺾어서 부드럽게, 직류수가 아니고 부드럽게 흘러나가므로 더욱더 좋은 터를 만들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들을 각기 보다 보면 안산들이 조금씩 이제 자그마한 동산들이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은 그 안산의 모양이 동그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직사각형으로도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쨌든 단정하고 좀 아름답게 보이고, 그렇게 보이면은 좋은 안산 모양의 형태가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산청 서계서원의 바로 앞에 있는 안산이 되겠습니다. 이 앞에, 돌담 앞에 있는 요 자그마한 산이 안산이 됩니다. 그것이 곧 책상을 의미하게 되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되는 형국론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안산의 역할은 중요하게 보입니다. 자, 이 사진은 지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형국론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산은 호랑이가 엎드려 있는 산 모양새입니다. 여기가 머리고, 이만큼이 앞부분이 머리고, 그 다음 등짝이고, 그 다음 이 부분이 엉덩이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등짝에서 머리를 이쪽으로 쭉 내리고 있는데, 그럼 호랑이 앞에 이 부분이 안산이 됩니다. 이 안산은 호랑이 앞에 먹이, 즉 개나 사슴으로 해당을 하므로 이 안산은 꼭 있어야 됩니다. 안산이 없어지면 호랑이는 날아가 버리므로, 달아나 버리므로 그 마을은 또 호랑이 기운을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부산 강서구에 있는 쥐 모양의 산입니다. 여기가 머리, 쥐머리, 쥐 앞발, 그 다음 쥐 뒷발, 쥐 엉덩이. 그래서 마을이 여기에 만들어졌는데, 이 쥐에도 쥐 앞에 뭐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쥐가 안 달아나가겠습니까? 쥐가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있으면, 쌀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여 그 쥐 입 앞에 다음 사진과 같이 이렇게 동그스름한 작고 아담한 산이 있으면 쥐의 먹이 쌀로 해석을 해서 쥐가 달아나지 않고 그 마을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안산은 형국론이든 형서론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규봉이라고 하는 봉우리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봉이라는 것은 엿본다라고 하는 봉우리입니다. 엿볼규자에 봉우리 봉자를 써서 규봉이라 이름하는데, 규봉은 어떤 게 규봉이냐? 우리 집의 주변에 산이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다른 뒷산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뒷산들이 있는데 잘 배우십시오. 이 뒷산이 앞산에 가려서 우리 집에 보일 때 크게 보일 수도 있고, 이 산이 앞산 때문에 안 보일 수도 있고 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또 반만 보일 수도 있고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뒷산이 보일 때 이렇게 자그마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산에 가려서 두 번째 산이 요 뒤에 자그마하게 보이게 될 때 그것이 꼭 우리 집 담장 밖으로 이렇게 내다보는 것과 같은 그런 들여다보는 것 같은 도둑놈 봉우리다 해서 규봉이라 칭하는데 그 모양이 그래서 동구스름하게 이렇게 보이면 재물이 손상된다 그러고 요런 봉우리 앞에 날카롭게 돼 있으면 다친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봉우리가 어느 정도 크기면은 규봉이라 칭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옛날 책에는 마루에 앉으면 안 보이고 일어서면은 보이는 정도의 작은 크기가 규봉이라 했는데 제가 관찰을 하고 돌아다녀 볼 때 보니까 그냥 대충 산 능선을 이러고 쭉 빨리 훑어볼 때는 안 보입니다. 놓친다는 얘기예요. 근데 찬찬히 뜯어보면서 저 능선에 있을까 저 능선에 있을까 이렇게 찬찬히 뜯어볼 때 아 저기 있네 겨우 보이네. 빨리 볼 땐 안 보여요. 근데 찬찬히 뜯어봤을 때 보일 수 있는 정도의 크기가 규봉의 크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경북에 있는 어느 마을을 가서 한번 있는 거를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십시오. 자, 돌담 밖으로 그 다음 여기에도 산이 있고 그 다음 이쪽에도 작은 능선들이 요러고 이제 산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지금 대충 봤었을 때는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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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이질 않아요. 지금 실제 눈 크기 정도로 제가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근데 이걸 200mm로 당겨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규봉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진에서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기라고도 뒷봉우리가 보이므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냐 여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진짜는 어디냐면은 이쪽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아까 사진에 좀 전 사진에 이 뒷봉우리도 눈에 보였고 이 뒷봉우리도 보였습니다. 근데 이쪽 부분은 사진으로 안 보이지만 지금 사진은 보이죠. 아주 가까이 망원 렌즈로 당기니까 이 부분만큼 살짝 보이는 거예요. 이 규봉은 바로 우리 현대 아파트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고층 아파트들이 많은데 1층에서 20층까지 높이의 아파트라면 이쪽에 앞산이 있습니다. 앞산에 10층에서 규봉이 보인다면 이 집은 규봉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1층에서는 앞산에 가려서 뒷봉우리가 안 보이니까 규봉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다음 20층은 앞산, 뒷산이 너무 많이 보일 것이므로 여기에서도 규봉의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9층, 11층 정도에서만 요 3개 층 정도 라인에서만 규봉의 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풍수 인테리어를 하느냐? 옛날에는 나무를 심는다거나 담을 쳐서 막고 살았는데 요즘에는 커튼이나 블라인드 또는 화분을 가지고 그 부분을 가리면 규봉이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풍수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형세론 이론 중에 장풍법 그리고 장풍법 중에서도 균형, 후현무와 전주작의 균형, 그 다음 우백호와 자책령의 균형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조신사와 안산, 안산은 자그마한 산인데 그것은 풍수적으로 많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규봉에 대해서 또 도둑놈 봉우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형세론 이론 중에 득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줄기는 그럼 어떠한 물줄기가 좋은 것인가? 자,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같이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